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훈풍과 함께 K칩스법 수혜 기대감으로 반도체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주택담보대출 공급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또 재무와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 수준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25%나 그 이상이 될 거라며 관세가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2670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오르고 또 K칩스법 통과 등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호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1.7% 오른 2670선에 거래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6,500억 원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00억 원, 4,500억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보편관세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5% 오른 77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훈풍과 K칩스법 통과 소식에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른 58,000원대에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오른 21만 8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 고점을 찍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보다 2% 가까이 떨어진 6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60전 내린 1,44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장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간밤 S&P 500 지수는 0.24% 상승하면서 17거래일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올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폭탄 등 무역 전쟁 관련 악재를 앞두자 등락을 반복하다 장 막판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록이 내일 새벽 공개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투심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값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95,00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대책이 등장한 가운데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파트 값의 흐름이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영향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서울, 또 특히 강남과 가까운지 여부가 격차를 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던 건 과천인데요. 지난해만 17.2% 올랐고 2년간 상승률도 38%에 달했습니다. 과천 다음으로는 성남 분당구가 8%대, 수정구 7%대, 하남 6%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과 거리가 먼 평택과 안성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인 이천을 비롯해 포천, 용인, 처인구 등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새 1.85% 올랐습니다. 경기를 벗어나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비수도권 전체는 지난해 1.34%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의 실거래가 하락폭이 3.71%로 가장 컸습니다. 광주도 3% 넘게 하락했고 대구,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서울 안에서의 격차도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년 새 8.02% 올랐지만 지역별 온도차가 컸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12.4%로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성동구가 11%, 강남구 10.7%, 마포구 9.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도봉구와 금천구 상승폭은 각각 1.1%, 1.2%에 불과했습니다. 노원구, 관악구도 2%대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서울 내에서도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사들이는 등 지방 건설 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우선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카드를 꺼냈군요. 네, LH가 분양가 미만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3,000호가량 사들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도 상반기 내 출시 지원합니다. CR리츠는 금융권이 부실 위험이 있는 부동산 대출을 리츠에 넘기면 리츠가 이를 정리하면서 시장 안정을 돕는 구조인데요. 또 정부가 강조해온 조기 집행도 언급됐는데요. 20조 원 넘는 국토환경 분야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집행률을 상반기 70%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사업으로 3개 지역 철도 지하화에도 속도를 냅니다. 부산과 대전, 안산이 해당 지역이고요. 도합 4조 3천억여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상반기 내 기본 계획을 세운 뒤 구체적 추진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용인 반도체 관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합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산업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예외를 두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다음 주 선정됩니다. 또 이제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을 위해서도 자금 부담을 줄여주죠. 네, 산정기준 개정 시점을 앞당겨 공사비를 현실화합니다. 그간 원자재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건설업계의 지적을 신속히 수용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도 수도권은 절반, 비수도권은 전액을 깎아줍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절차는 간소화되고 인허가를 지원해주며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의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다음 달 발표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에 더해 지방 아파트 매입을 위한 대출 여건이 일부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방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나서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요. 반면 관심을 모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완화에 대해선 결정을 미뤘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은행이 지방 아파트에 대출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일종의 당근책이군요. 네, 정부는 은행들이 지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주담대에는 매매 목적의 담보대출, 잔금대출, 중도금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은행이 지방의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이를 은행별로 연초에 수립한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인데요. 은행들은 지방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늘릴 경우 가계대출을 기존 목표치보다 더 많이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과 수도권에 대한 여신잔액 비중을 관리해 자금이 지방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금리나 한도 같은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나요? 네, 정부는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의 우대 금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건설 경기 상황을 봐가며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4월에서 5월 중 발표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는데요.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치권의 DSR 완화 주장에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적적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의 은행장들과 올해 첫 회동을 가졌는데 구체적인 메시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최대 실적을 거둔 주요 금융지주들이 대규모 주주 환원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도
손실 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 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 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 나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당부도 있었는데요. 이 원장은 모범관행 도입과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진전은 있었지만 최근에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임 과정에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는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이 원장은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대형 사고 재발과 관련해 내부 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에 대한 과감한 쇄신을 당부했습니다.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고위험 상품 판매 등 쏠림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은행권의 취약계층,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차질 없는 자금 공급도 주문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관세율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4월 초에 세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부과 계획과 시점만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관세율도 이제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어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자동차 관세 관련 질문에 4월 2일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지만 25%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4월 2일은 트럼프 내각 구성원들이 미국에 수입되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 선택지를 설명하는 보고서 제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에 대해서는 25% 또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도 남겼는데요.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미국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 만큼 향후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기업 리더들이 미국으로 향하죠. 그렇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삼성, 현대차, LG 등 20대 그룹 CEO들로 이루어진 경제사절단이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조선 분야 협력 방안, 완성차 제조시설 투자 등 투자 협력안을 들고 가는데요.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미 통상 외교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당국자로는 처음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예상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일정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경제인협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제부터 한경협의 회원이 되는 건가요? 네, 한경협은 내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가입을 신청한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하이브와 게임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23년 회원 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두 회사는 1년 반 넘게 시간을 두고 가입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1년 반 넘게 검토 중이란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합류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대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데 더해 글로벌 AI 시장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산업 트렌드가 AI로 바뀌고 있고 트럼프 정부 2기에 맞춰 경제인들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경협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한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이 재가입한 데 이어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와 아모레퍼시픽 등 20개 회사가 신규 가입했는데요. AI와 콘텐츠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한경협 회원사들과 활동하며 해외 시장을 파악하고 정부기관과 관계를 다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주요 타이어 생산 기업들이 대리점 등에 매기는 가격을 올립니다.
최대 7%까지 가격이 오르는데 그만큼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폭 전해주시죠. 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다음 달 1일부터 타이어 공급 가격을 인상합니다. 승용차에 사용되는 타이어가 최대 7% 오르고요. 트럭이나 버스에 사용되는 타이어도 한국타이어는 최대 6%, 금호타이어는 최대 5% 올립니다. 또 한국타이어의 경우 소형 트럭에 쓰이는 타이어도 2에서 3%가량 올릴 방침입니다. 넥센 타이어도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가격 인상은 거의 확실한 분위기입니다. 타이어 가격이 오르는 건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인데요. 일단 타이어 공급 가격은 올랐지만 대리점이 이걸 기준으로 얼마나 올릴지는 대리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 보내는 가격도 오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어 가격 인상은 대리점을 비롯한 소매업체들과 버스, 택시 운송업체나 정비소 등이 해당합니다. 현대차나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보통 자동차 모델을 두고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타이어 업체들은 이번 가격 인상을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른 점과 또 환율이 높아지면서 물류 비용이 상승한 점을 골랐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안정한 환율 상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소매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지게 됐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좌석을 대거 공급합니다. 1조 가까이 쌓인 마일리지 소진 유도에 나선 건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다음 달에 마일리지 좌석이 대거 나온다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3월 김포 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좌석 13,000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내달 4일부터 20일 사이 운항하는 총 102편의 김포 제주 노선 잔여석을 마일리지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편도 기준 이코노미 클래스 5,000마일, 비즈니스 클래스 6,000마일을 공제하는 조건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1월 말 이후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대폭 늘리면서 이번 물량까지 합치면 37,000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마일리지 가치가 다른 만큼 통합 이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일종의 마일리지 급매에 가까운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가요? 네, 봄 초입인 3월은 제주도 여행 균성수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평일과 주말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이코노미 정상 운임 기준 평균 13만 원, 비즈니스는 17만 원 정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1마일은 11에서 12원 정도인데요.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이코노미를 6만 원에, 비즈니스는 7만 2천 원에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코노미 특가 운임은 6만 원 아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직접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추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경우 액면가가 1.1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테무의 자리를 뺏긴 SK계열의 11번가가 배송 정책을 강화합니다. 입점업체가 상품 발송을 제때 하지 않으면 아예 판매창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11번가가 배송 정책을 강화하네요. 네,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다음 달부터 오픈마켓 판매자가 주문 상품의 발송을 지연시키면 해당 상품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판매자 평점을 차감하던 것에서 한층 기준을 강화하는 건데요. 고객에게 배송 지연을 따로 알리지 않고 발송 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주문 비율이 30%를 넘기면 해당 상품을 아예 내리기로 했습니다. 11번가 측은 발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 이탈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커머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요일에도 배송하는 등 조금이라도 빠른 배송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네이버와 쿠팡, G마켓 등도 판매자 배송 지연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이커머스들이 국내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YG의 리테일에 따르면 최근 2달 업체별 이용자 수 순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테무가 11번가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선 건데요. 11번가는 2년 전만 해도 쿠팡에 이어 2위였지만 지난해엔 알리익스프레스에 추월당한 데 이어 이번엔 테무의 3위도 내준 겁니다. 신세계 계열 G마켓이 알리와 손잡고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직구 상품만 판매하던 테무는 한국에서 오픈마켓을 열기로 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진료비 보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갈수록 인상되는 부작용에 잇따르자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심평원의 심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업계 등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위탁 심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위탁 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 비용을 보험금에서 지급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심사하는 건 원래 각 보험사가 해오던 건데요. 지난 2013년부터 심평원이 보험사들의 위탁을 받아서 심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심평원이 22개 민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위탁 심사비만 204억 원에 달합니다. 심평원이 일괄 심사를 맡은 배경은 차 사고 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자는 차원이었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심평원 심사는 대부분이 서면 심사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사 과정은 물론 결론을 낸 이후에도 의료기관이나 사고 당사자의 입장과 이의제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심평원 측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위탁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평원 심사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상승도 지적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평원이 심사를 맡으면서 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 원에서 2023년 약 113만 원으로 55%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증상이 가벼운 경상 환자가 급증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심사 주체가 심평원으로 바뀌면서 현장 심사가 아닌 서면 심사 중심으로 돌아가 과잉 치료와 장기 입원 등의 심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립적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평원이 사업을 맡았지만 전문성과 공정성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며 허술한 심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청역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규모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자격 유지 기준 허들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고령자의 운전자격 유지 검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네, 고령 운수 종사자라면 주기적으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검사 통과 기준이 더 빡빡해집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검사를 받고 만 70세 이상이면 매년 이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7가지 항목으로 검사하는데 시각 능력을 체크하는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등 인지와 자극 능력을 주로 테스트합니다. 기존엔 7개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인데요. 앞으로는 기존 판정 기준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인 미흡이 2개 이상 나오면 바로 탈락입니다. 또 기존엔 통과를 못해도 2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사가 가능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제한 기간을 30일로 늘립니다. 또 4회차 재검사부터는 사고 위험군으로 분류해 자격 유지 검사가 아닌 새롭게 자격을 심사하는 신규 검사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제도를 손질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뭔가요? 네, 고령 운전자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등으로 운전 능력 저하 우려가 큰데요. 지난 2023년 65세 이상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천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2%에 그치고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99%에 달해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 앞으로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안전운전을 돕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보험료를 인하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붐빈역은 2호선 잠실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호선 별내선이 연장 개통된 잠실역은 하루 평균 15만 6천 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홍대 입구역과 강남역이 뒤를 이은 가운데 승하차 승객이 가장 적었던 역은 하루 평균 2,600명인 2호선 도림천역이었습니다.
쿠팡이츠가 오는 4월부터 3년 동안 9.8%인 기존 중개 수수료를 매출에 따라 2%에서 7.8% 사이로 내립니다. 매출 규모별로 상위 35% 이내 업주는 7.8%, 상위 80%까지는 6.8%, 그 미만으론 2%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된 상생안의 내용으로 배달비는 1,900원에서 3,400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중서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